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물가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화폐가치 하락에 맞서라. 최근 사실상 그 세계 경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코로나가 예상치 못하게 이슈가 된 이후로 이 이슈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이 3월 말, 이 4월 초까지 디플레 우려가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 서서히 이렇게 경제가 이런 식으로 회복하는 흐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증시의 경우에도 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물가 폭등의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당장 펼쳐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이렇게 물가가 반등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물가와 그리고 화폐 가치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이 달러의 가치는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이 새로운 물가 폭등의 시대에 화폐가치 하락에 맞서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좀 필요로 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및 물가 하방 압력이 상당히 이렇게 거세게 이뤄졌고요. 그래서 이런 거센 움직임 속에서 사실상 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 시장에 상당히 이 그동안 팽배해져 있었다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연준은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라고 해가지고 AIT를 지금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AIT가 뭐냐면 최근 1년간 예를 들어가지고 인플레가 이 목표치보다 0.5% 인하가 되었다면 향후 1년간은 이 평균을 뜻하게 되는 거죠. 과거 0.5% 정도 이렇게 근본 코로나 사태로 예상했던 목표보다 이런 식으로 미달이 되었다면 향후에 만약에 향후 1년간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이렇게 플러스 0.5%가 더 늘어나게 돼도 더 이상 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그 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연준이 항상 내세우는 목표치 2% 이상으로 물가가 반등하게 되면 연준의 경우 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 물가를 이렇게 잡게 돼요. 그러니까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이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에 전혀 이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과거 이 2%선을 보시게 되면 2%선을 넘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런 물가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과거 이 시기도 그렇고 이런 시기가 모두 동일한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예상치보다 더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제어를 하기 마련인데, 지금 당장 언급하고 있는 게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치, 그러니까 과거 이 기간 동안 올해 20년도가 되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목표치보다 거의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제로에 육박하게 되었고, 사실상 이렇게 디플레가 우려진 국면에서 향후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 물가가 이런 식으로 더 치솟는다 하더라도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반등 중인 물가 상승 국면 속에서 연준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물가 상승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용인하려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물가 상승 시기에 이 기준금리를 덩달아 올리게 되면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지만 당분간 이 기준금리는 이렇게 상승할 여지는, 저는 당분간은 걱정을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플레이션을 미국이 용인시키려는 두 번째 이유, 일단은 실질금리. 결국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요. 결국 실질금리를 낮춰가지고 최근에 가파라진 이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죠.
최근 사실상 이 미국의 이런 과거 이 금융위기, 이런 위기,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위기, 이런 위기를 한번 겪고 나게 되면 결국에 이 달러를 찍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때문에 이 달러는 또 꽁으로 그냥 이렇게 얻는 돈이 아니죠. 결국 이 국채를 매입해가지고 이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빚을 지고 정부 부채,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면 결국 미국 이 연준에는 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 리먼 파산 이후의 시기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실질금리를 낮춰가지고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실질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려면 결국 실질금리가 낮게 유지되면 명목금리도 덩달아 낮게 유지가 되고요. 결국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만 올라가야지 이 실질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도 이렇게 부추겨져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이런 식으로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물가의 경우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앞으로 저는 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한 번 더 이 코로나 할아버지급의 이벤트가 오지 않는 이상 점진적으로 물가 상승 흐름이 펼쳐질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과거 M2 화폐 유통 속도와 그리고 이런 물가 상승, 소비자 가격 인덱스를 보더라도 이런 유통 속도가 확대되면 어김없이 이 소비자 가격도 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 시기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이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 뒤이어서 화폐 유통 속도도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더라도 당장 이 통화정책의 긴축 현상은 저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유통 속도가 지금 이 과거에 이 바닥을 찍으면 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이 바닥을 찍었던 시기는 이 물가의 바닥의 정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 유통 속도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게 되면 야 이제 이게 디플레이션의 끝을 마무리하고 인플레 현상으로 이렇게 변모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통 속도가 지금 이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바닥을 찍었으니 앞으로 물가가 더 상승하는 흐름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물가 상승 방향으로 이동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물가 상승의 이 속도는 첫 번째 이 달러를 항상 주목하고 우리가 이 달러의 방향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지를 항상 주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정부 부채 이야기도 했고요. 실질금리도 이야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이 달러의 약세를 앞으로 용인하겠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 물가가 상승을 하면 덩달아 이 달러의 약세를 용인한다 이렇게 동일한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달러 실질 실효 환율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소비자 가격 인덱스가 올라가고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달러 가치 하락, 물가 상승, 또 달러 가치 하락, 물가 상승. 그리고 최근에 2017년부터 달러 가치 일시적 하락, 그리고 물가 상승. 그리고 최근에 이 코로나 기간, 물가가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았고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연준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과 이 달러의 유동성이 이런 식으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다시 그 물가 반등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예상 경로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일정 부분 물가가 조금 최소 지금 2% 이상 이렇게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안착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이런 금리 발언이 올 것이다. 근데 당장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저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이 금리 인상을 만약 지금 당장 시행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가 다시 바로
이 다이렉트로 침체로 빠질 수 있다고,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추가적으로 제가 매번 이 코로나가 상당한 지금 변수가 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아무튼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백신 개발 등으로 이런 식으로 뭐 쌍호재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경우 이런 수요 회복이 뒷받침될 것이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 물가의 상승률은 상당히 가팔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 물가가 2%선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더 크게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그 이후에서야 이 금리 인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뒤의 미래라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연준은 정부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실질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싶어 한다. 08년 리먼 파산, 그리고 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의 정부 부채가 이렇게 계속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정부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실질 금리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이 실질 금리를 또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실질 금리와 명목권이 사실상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사실상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야지 이 실질 금리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실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일단 당분간 받을 영향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코로나 시기, 그리고 이렇게 경기 침체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이 목표했던 것보다 이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이렇게 낮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평균, 이 에버리지, 이런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도입을 하게 되면서 향후에는 2%선 넘어서까지 이렇게 이 목표치를 넘어서까지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금리에 대한 언급이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뭐 아까도 제가 뭐 언급을 했지만 물가의 경우 이렇게 상승 시기를 띠기도 하고 다시 하락 시기를 띠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상승 시기, 그리고 다시 재차 하락 시기, 그리고 2000년대에는 다시 상승 시기, 그리고 최근에 10년 동안은 거의 물가가 이렇게 하락해오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반짝 2016년을 기점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2018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시기에서 저는 다시금 2018년부터 지금까지의 국면이 사실상 이 디플레 국면이었다면 앞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향후 또 몇 년간은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의 매력적인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 이 달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하방 압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특히나 유로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은 가격도 상당히 반등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정세의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이미 물가의 이런 상승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 자산들의 움직임이 이런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물가 관련 이야기는 오늘 뭐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꼭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인사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